패러프레이징은 직접적으로 문구 그다음에 문장을 인용하는 대신에 자신의 언어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표현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보면 put the text in your own word. 그러니까 너의 말로 문장에 텍스트, 말을 집어넣어라. 너의 말로. your own word. 그다음에 avoid copying the text. 그러니까 그대로 문장을 카피하는 것을 피하라. 그래서는 안 된다. rearrange similar text. 그래서 그 말을 비슷한 문장으로 다시 rearrange, 다시 배열을 하라. 그리고 ask yourself if you include all important point. 그래서 너가 쓴 말 속에 그 원문에 있던 그 메인 아이디어가 동일하게 important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이제 이 패러프레이즈하는 어떤 방법을 이렇게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되면 이제 독자가 이 논문을 읽는 독자가 자신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말로 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해된 말로 설명을 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독자도 느껴요. 말이 이 글을 쓴 사람이 충분히 자기가 이해한 말로 쓰면 말이 어렵지 않거든요. 쉽게 표현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독자도 그 논문을 쓴 사람의 어떤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해한 정보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가 있죠. 내가 그 어떤 선교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 어려운 용어들,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소화를 해서 내가 어려운 말을 쉽게 표현해내면 읽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것을 또 논문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어려운 말을 쓴다고 해서 그게 좋은 논문이 아니에요. 그 읽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주제와 의도와 메시지를 잘 수용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또한 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우주말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소화를 시킬 때 내가 쉽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표절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 이런 훈련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지 논문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많이 해봐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써봐야 돼요. 이 패러프레이징도 역시 잘하려면 많이 그런 훈련들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뒤에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그 패러프레이징의 예를 한번 볼게요. 패러프레이징의 예문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원문을 가지고 표절과 표절이 아닌 거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원문은 악랄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법은 노예들이 주인들로부터 어떤 보수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원문에 만약에 이런 글이 있는데 이걸 내가 패러프레이징 내 논문으로 가져올 때 표절은 뭐냐면 나쁜 대접을 받았을지라도 법은 노예들이 소유주들로부터 어떤 보수도 얻을 수 없도록 정해 놓았다. 단어를 약간씩 바꿨지만 이거는 표절입니다. 단어만 약간 그러나 패러프레이징한 이제 문장을 보면 심지어 다치고 고문받고 조롱받은 노예들은 그 당시 법으로 인해서 그들의 주인들에게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원문과는 분명히 다른 표현들로 했어요. 그러나 그 원문에 있는 메인 포인트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주는 거죠. 이게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표절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보면 노예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12시간씩이나 일을 했고 1200칼로리 정도 되는 음식과 그들의 피, 땀, 눈물로 연명했다. 이게 원문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패러프레이징하면 표절은 뭐냐? 노예들은 동틀 때부터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고 한 끼 정도의 음식과 그들의 피, 땀, 눈물로 견디었다. 이것도 뭐 단어만 살짝살짝 바꿔준 거죠. 이건 표절입니다. 근데 표절이 아닌 거는 현재 우리의 하루 식사 권장량의 반 정도만 먹으면서 19세기의 노예들은 고통스럽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노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과는 굉장히 다른 문장들로 사용해서 표현을 했지만 그 메인 포인트는 벗어나지 않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 뭔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표현들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내가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들이 있을 때 저런 패러프레이징이 의역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 연습을, 글을 쓰는 연습들을 많이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인용을 할 때 이렇게 패러프레이징과 그다음에 직접 인용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패러프레이징의 경우, 그다음에 직접 인용을 해야 되는 경우, 어떨 때 패러프레이징을 하고 어떨 때 직접 인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패러프레이징을 하느냐, 패러프레이징 인용하는 글의 주제나 논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떤 아이디어 어떤 글에 대해서 그 주제를 내가 이해한 말로 내가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죠.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학자의 주장을 내가 이해한 말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나의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흥미로운 논문의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내가 좀 더 설명을 붙여서 내 말로 설명을 해주고, 혹은 자신의 주장,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 그 원문에 있을 때 그런 강조하는 사항이 조금 변경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떤 강조점을, 어떤 일치하는 주장인데 내가 강조하는 사항을 조금 더 어떤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내가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내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패러프레이징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풋노트를 달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템플릿에서 직접 인용문은 이제 자간격이 다르거든요. 글씨체도 작아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문장 안에서 내가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그냥 문장 안에서 기록을 해주고, 뭐 맨 뒤에 문장 끝에서는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이렇게 밝혀주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인용하는 경우, 그것은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고, 직접 인용은 아예 따옴표를 찍거나 아니면은 템플릿에서, 저희 미정식 템플릿에서는 자간이 달라져요. 양쪽의 간격이 달라지고 자간도 좁아지고 글씨체도 좀 작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직접 인용한 글입니다 라는 것을 그냥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 인용은 어떨 때 이제 직접 인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인용하는 글이 독자의 시선을 끌 만큼 효과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원문에서 독자가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된다, 요 문장은 라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일 때는 직접 인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용문이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패러프레이징 하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냥 원문 그 자체로 하는 게 좋을 때,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 하기가 너무 어려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문장들을 할 때는 직접 인용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혹은
이제 권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는데 그 주제를 백업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학자의 글을 그대로 다운표해서 가져오면 그게 이제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이럴 경우에는 직접 인용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인용하는 글의 방법, 결과 또는 입장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 인용하는 원문의 어떤 그 내용의 방법, 결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것을 직접 인용을 해서 독자들이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하고자 할 때 내가 그 먼저 원문에서 직접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내가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직접 인용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논문에 그것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패러프레이징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래도 인제 그 문장 안에서 그것을 인용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풋노트를 달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들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직접 인용과 패러프레이징을 어떻게 논문에서 사용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될지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이거는 직접 인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인제 여러분이 그것을 메모를 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엔드노트나 아니면 자료 수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직접 인용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이 워드나 아니면 뭐 직접 노트로 필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워드로 그 서술 정보를 쓰고 또 직접 인용해야 될 중요한 그 학자들의 인용문을 따옴표를 쳐서 이렇게 직접 타자를 치고 페이지 수를 꼭 기록하세요. 페이지 수를 꼭 기록하고 이제 PDF로 저장해 놓으면 인제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을 쓸 때 그걸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렇게 정리가 안 되면 책을 또 다시 뒤져야 돼요. 최소한 라벨이라도 붙여 놓든가 아니면은 뭔가 표시를 해 놔야 되겠죠. 내가 인용문 직접 인용을 할 때 그런 작업들이 미리미리 돼 있으면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훨씬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패러프레이징과 직접 인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에게 패러프레이징을 하기 위한 독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쓰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생각 가져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가 아니라 '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책 읽기가 쪼끔 이제 접근이 달라질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인제 여러분이 그 패러프레이징 이런 거 위한 독서법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읽어야 되냐, 특별히 여러분이 쓰는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쓰는 주제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하면은 물론 박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도 쓰고 있는 주제만큼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학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문을 쓰기 위한 독서를 할 때는 내가 이 책을 읽고 남에게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할 정도로 '내가 책을 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책을 달달 외운다는 건 아니지만 요령 있게 이 책을 내가 소화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논문을 쓴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 그다음에 유명한 책들,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나의 주제에 맞춰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소화하지 못하면 그거를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 되면 그런 표절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꾸 거기에 논리에 딸려가요. 그러면 표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충분히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그 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인제 사실 일반적인 뭐 재미있는 소설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학문적인 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학위를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책을 읽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내가 읽고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가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독서 노트를, 이거는 인제 논문을 쓰기 위한 일종의 인제 뭐 직접 노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편리한 워드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워드나 뭐 한글이나를 이용해서 독서 노트를 쓰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책을 2권 쓴다. 2권을 본다. 내가 논문을 쓰기 위한 전문 도서를 2권을 본다. 그러면은 독서 노트를 써서 날짜와 뭐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이 정도, 그래서 서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정보들을 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을 때 책을 깨끗하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 책에 메모도 하고 책에 밑줄도 치고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를 하세요. 책을 할 때 중요 문장이 뭔가. 그래서 중요 문장은 이거는 바로 인용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독서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페이지 수도 적고. 그래서 나중에 이 중요 문장은 그 책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옮겨 적고 페이지 수를 적는 거죠. 그리고 그 인용한 문장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 문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 문장인가, 이 책에 있어서. 그리고 저자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적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인용한 문장에 대한 나의 생각,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하는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나의 말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챕터별로 할 수도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챕터별로 하고 이렇게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챕터별로 끝나면서 내가 핵심적인 내용을, 이 챕터의 핵심적인 내용을 내 말로 요약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 챕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노트에 적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렇게 문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게 되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얻은 것, 이런 것도 정리를 해요. 자, 이런 과정을 왜 합니까? 바로 그 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거를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될 때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으면 그 책을 내 마음대로 도구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메인 포인트가 벗어나는 건 아니죠. 읽으면서 중요 문장을 옮겨 놓거나 그 인용한 문장에 대해서 내 생각을 요약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인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면서 내 말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PDF로 저장해서 엔드노트 서지정보에 그걸 첨부하는 겁니다. 물론 원래 엔드노트에서 서지정보에 첨부할 때는 원문을 첨부하는 거지만 이제 사실 책들이 다 원문이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리한 거를 그 엔드노트 서지정보 PDF로 어태치 시키면 내가 서정보만 누르면 거기에 내가 정리된 독서 노트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논문을 쓸 때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책에서는 이 저자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와 문장을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에 2권씩만 이렇게
책을 하면 1년이면 24권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관련된 책을 이렇게만 1년 동안 정리를 하면 거기서 이게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게 한 책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책이 쌓이면서 그런 독서했던 노트했던 것들이 쌓이면서 그 속에서 시너지가 일어나요. 그 속에서 서로 융합이 일어나고 통섭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인제 어떤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내가 자유자재로 그런 선교적인 이론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막 나와요. 책을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독특한 어떤 논문의 방향성이 잡히게 되겠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 막막하죠. 너무 막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책을 충분히 우리가 소화시키고 정리하고 이런 습관을 통해서 패러프레이징하는 훈련도 쌓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표절 같은 거랑은 거리가 멀어지죠. 나의 어떤 생각들이 거기서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도 이렇게 설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책을 읽을 때 이런 훈련들을 '나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읽는다.' 이 생각을 가지세요. 쓰기 위해서 읽는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책 주르르르 읽고 깨끗한 책 그냥 책장에 보관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아 좋았네.' 이게 아니고 책은 지 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줄치지 마시고요. 진짜 이게 중요한 문장이다. 아니면 뭐 몇 가지 룰을 정하세요. 그래서 한두 가지. 그래 빨간색은 중요한 문장, 파란색은 내가 이해하기 좀 어렵다 하면 요거는 파란색으로 줄을 쳐서 나중에 쪼끔 더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정보에 대한 거를 좀 수집해 가지고 '내가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 요런 거를 나중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중요한 문장은 빨간색,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문장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것은 뭐 파란색,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룰을 이렇게 정하셔 가지고 책을 읽어 나가요. 물론 책을 처음에 읽을 땐 앞에 부분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읽어 나가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이제 쪼끔씩 캐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논문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논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가 처음에 데이터 자료를 찾을 때 논문을 이해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논지를 보고 그다음에 목차를 보고 그다음에 abstract 그 요약한 거를 보고 요렇게 보고, 아니면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론이라든가 3 장에 가서 고 내용들을 보면 이 논문이 뭘 말하는지를 감이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저자가 인제 서두에서 하는 말, 그다음에 목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요약된 부분,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캐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문장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인가를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요런 실제적인 것들을 한번 훈련을 하시면 서지 정보도 여러분 풍성해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책에 대해서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책을 선교와 관련된 책을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관련된 책이 있으면 이 책이 뭔지를 단 한 5분 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자가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 이제 그런 여러분이 만약에 에 1 년에 20 권, 1 년에 뭐 24 권이다 하면 그 24권 아주 핵심적인 책 24 권만 선교에 관련된 것만 그렇게 여러분이 남에게 이렇게 5분 내로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여러분의 학문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